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걸까요?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왠지 자꾸만 마음이 쓸쓸하고 허무할 때가 있다.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곤하기만 하다. 분명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 만약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의 속도에 지친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나 싶더라고. 소녀시대 멤버 태연이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밝혀 화제가 된 이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지치고 무기력해진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의 저자이자 매주 150만 명의 독자에게 좋은 글귀를 전하는 전승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문장을 만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 문장을 만나면 마치 깊은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된다. 그리고 꽁꽁 감춰뒀던 자신의 진짜 마음을 다시 살펴보게 된다. 이 책은 많은 이에게 진솔한 공감과 위로를 주었던 문장들을 저자의 다양한 경험담과 함께 녹여낸 인문 에세이다. 책에 담긴 문장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지막 책장을 덮을 쯤엔 어느새 잃어버렸던 온기를 되찾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는 독서를 통한 감정, 시간, 관계, 세계 점검이라는 4단계의 마음 훈련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살면서 슬픔, 외로움, 후회, 미움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애써 억누르거나 일부러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라는 문장을 통해 마음속 슬픔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살핀 후에는 계절, 일상, 처음, 어른, 청춘, 추억, 지금 여기 등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시간을 살피며 힘내라는 말보다 강한 함께 있어주는 시간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과 인연의 시작과 끝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 등을 점검합니다. 혼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대상은 나의 세계입니다. 삶의 의미, 꿈, 가치관, 낭만, 아름다움 등 나라는 인간의 세계 전체를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이처럼 이 책에서 나의 감정, 시간, 관계, 세계를 살피는 도구는 모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문장들입니다. 날카로운 통찰과 지혜가 담긴 아름다운 문장들의 향연을 만끽하다 보면 어느새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되찾게 됩니다. 지치고 무기력한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제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찾고 싶다면 지금 이 책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내용은 일부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아서 나의 감정을 살피다에 수록된 2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일부 누군가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아서 나의 감정을 살피다. 마음의 밑바닥에서 슬픈 소리가 들리면
무사태평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는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풍자 소설입니다. 이름 없는 고양이의 시점으로 바라본 인간 사회를 날카로우면서도 유쾌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저는 특히 이 문장을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게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깊은 슬픔을 감추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둔 슬픔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불쑥 찾아옵니다. 출퇴근길에,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일상은 원래 희노애락이 수없이 교차하지만 즐겁고 기쁜 날보다 슬프고 위로가 필요한 날이 더 많다면 누구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행복 대신 평범한 불행으로 채워진 일상을 살아간다고 느끼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지요.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본 앙상한 나뭇가지가 내 모습 같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감을 느꼈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 뭔가 쿵 마음에 와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맘껏 울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홀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지고 기운이 납니다. 정호승 시인은 그 기분을 바닥에 대하여 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은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바닥에 바닥까지 갔다가 온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의 바닥,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까지 찾아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이죠. 물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위로가 간절한 순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해 슬픔을 덜어낼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때로는 그 슬픔을 직면하고 위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 책 속 문장에 다가와 손을 건네며 말을 거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해 보라고. 내가 곁에 있어 주겠다고 말이죠. 사실 이런 생각은 책을 좋아하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신영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을 읽고 그 이유를 보다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문학이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슬픔과 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설령 그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털어놓는 일 자체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니까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위로는 모두의 마음을 토닥이며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가장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 없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려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공대생의 가슴을 울린 시 강의로 유명한 정재찬 교수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고 절망도 없을 만큼 절망적인 세상이 있는 법이다. 절망도 없는 것이야말로 절망이다. 슬픔도 없는 것은 정말 큰 슬픔이다.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다면 자신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시인은 말한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는 것이 이 시인의 낙관 이후 희망이다.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사랑뿐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뻔해 보이는 말들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면 커다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세상 모두에겐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이죠. 위로가 필요한 날, 무엇으로 이 슬프고 쓸쓸한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찾을 수 있겠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날, 자신에게 꼭 와닿는 따스한 온기를 말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적절한 거리.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밝게 웃고 더 눈치를 보고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들키기 싫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문까지 닫아두는 거죠. 어떤 상처는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부러 들춰내지 않으면 스스로도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춰둔다고 상처가 저절로 아물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겉으로 잘 티가 나지 않더라도 상처는 나도 모르는 순간 그 깊숙한 곳에서 슬쩍 빠져나오니까요.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한 상처로 갑자기 눈물이 흐를 때, 그런 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때도 불쑥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말이죠. 정말 괜찮아? 제때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채 그대로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말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 상처들은 자연스레 잘 아물 때도 있지만 어떤 건 흉터가 되고 또 어떤 건 마음속 깊은 곳에 골문 채로 남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잘 아물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굼거나 흉터가 남지 않도록 잘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요? 주변 사람이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말에 날카롭게 베이는 거죠. 이렇게 사소한 말들이 가슴에 박히고 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상처가 쌓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처들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좌절하며 때로 괴로워하거나 분노하기도 하죠. 설령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언젠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회사 선배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승환이 내가 그 분야는 잘하니까. 처음에는 칭찬으로 여겼지만 얼마 뒤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 선배가 계속 비슷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별뜻 없는 말일 수도 있지만 계속 그 사소한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른 일은 잘 못하고 그냥 그 분야만 잘한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그 선배와는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누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했던 말이 다른 뜻으로 왜곡돼 전달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하든 그렇지 않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절한 거리가 침범당할 때 뜻하지 않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